책은 140페이지 펴시고요. 경기 변동.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한 개 이상은 나오고 공부하실 게 좀 있는데 경기 변동의 개념하고 일단 용어 정리 좀 하셔야 될 텐데 시험에 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부동산,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 경기 변동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 구별되는 특징,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구별되는 특징, 그래서 이걸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요 세 가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특징,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특징,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내는 게 측정 지표라든지 시차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기 변동의 개념부터 보시면 경기 변동이란 경기 변동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신경 쓰세요. 하나는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애하고 또 하나는 경기 순환이라고 부르는 걸 좀 구별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책은 어디냐면 우리 책의 143페이지인가? 143페이지 보시면 제3절에 부동산 경기 변동 해놓고 중간쯤에 세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경기 변동 그래놓고 작은 따옴표 써 있는 거 있고 그 옆에 보면 그 밑에 줄 보면 경기 순환 그래서 따옴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좀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경기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을 말해요. 경제 활동.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이 상당히 규칙성을 보이면서 변동하고 있는 것을 뭐란다?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건 경제 활동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좋을 때 이걸 상승이라 부르겠고 경제 활동이 안 좋을 때 하강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을 할 때 일정한 기간, 이걸 주기라 불러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갖고 계속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에 주기적인 반복 현상이 있다면 이걸 두고 경기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순환을 다른 말로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얘를 일종의 경기 변동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고 세 번째 챙기셔야 될 건 용어 좀 정리할 필요 있다는 거죠. 용어.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14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는데 성장 추세선이 이렇게 가파른 형태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떼부자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파르진 않고 매우 완만하긴 한데 어쨌든 경기 변동이라는 건 이런 경제 활동이 좋을 때도 있다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면 나쁠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평균 정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선이 하나 그려진다는 거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장 추세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가장 좋은 한 점을 찾아보니까 여기죠. 이걸 정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한 점을 찾아본다면 이걸 저점이라 부르고 경기 변동은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부터 정점까지 가는 구간이 경기가 제일 좋을 때라고 해서 일반 경기에서는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부동산에서는 이걸 상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점 찍고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걸 후퇴라 부르고 추세선부터 저점까지의 구간이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해서 이걸 불황 내지는 하향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상승하기 시작하는 걸 회복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국면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반복된다고 그랬으니까 회복 다음에는 또 다른 뭐가 오는 거예요? 호황 또는 상향시장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이걸 경기 변동, 경기 순환 또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엄밀히 말하면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적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에서 배울 거니까. 근데 주의하실 건 이렇게 그려지는 요 그래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은 요 네 가지 국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요 기간이 거의 다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국면을 전부 다 한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두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주기라 불러요, 주기. 그래서 그 주기를 얼마만큼으로 봐야 되느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경기파동의 유형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단기파동이라는 것부터 장기파동이라는 것까지 짧은 건 3, 4년, 긴 건 50년 이상까지를 잡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경기 순환의 주기로 보는 건 대략 그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10년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2, 3년 호황이었다가 2, 3년은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다가 2, 3년은 불황을 맞고 다시 또 2, 3년은 회복되다가 또 2, 3년은 호황이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좋은 한 점인 정점부터 경기가 가장 안 좋은 한 점인 저점까지 높이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진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경기 변동, 경기 순환에는 그 순환 국면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 네 가지 국면이 어딘지 하고 순서를 일단 기억하세요. 순서. 그래서 예를 낼 때 호황부터 낼 수도 있고 뭐 회복부터 낼 수도 있고 어디부터 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순서 잘 연결할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 주기라는 게 뭘 뜻하고 진폭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요 그래프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뭐다?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공부하실 거고, 두 번째 이제 시험에 실제로 내기 시작하는 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를 물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종류. 그래서 요 얘기는 아마 우리 책에 147페이지인가? 147페이지 있어요. 147페이지. 그냥 설명할 때 중요도 따라서 설명하다 보니까 책 목차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하시고. 14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가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책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부동산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변동도 있고, 추세적 변동이라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순환적 변동은 경기 순환이라고 해서 아까 따로 분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절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 추세적 변동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변동의 종류에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정리했던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순환적 경기 변동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개설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추세적 변동 또는 장기적 변동이라 부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보면 순환적 변동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계속 배울 거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비순환적 변동에 들어가는 세 가지 계절적, 무작위적, 추세적 변동을 구별하라고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9페이지에 양가로 2번부터 계절적 변동, 양가로 3번 무작위적 변동, 양가로 4번 추세적 변동에 대해서 개념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계절적 변동부터 보시면 얘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 이랬는데, 이게 계절 따라 반복된다고 이해하세요?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3번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스키장 앞에 있는 그 스키 렌탈샵은 1년 중에 3계절은 놀아야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장사 안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령 나올 것 같아요. 스키장 여름에 가보면. 그랬다가 언제 되면, 겨울 되면 그쪽 동네가 북적북적해지죠. 그럼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1년 안에 있는 계절에서, 그러니까 1년을 단위로 계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도 했다가 나빠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걸 뭐로 이해하셔라? 계절적 변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무작위적 변동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상황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화 또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기 변동이 있다면 이걸 뭐로 부른다?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세적 또는 장기적 변동은 이게 순환하는 모습을 갖고 있긴 해요. 얘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하긴 하는데 이 순환 주기가 50년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잘해봐야 몇 번 보는 거고 2번 보고 가시는 거고 재수없으면 한 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어떤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럼 개발되기 전에는 이 동네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개발되면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최고에 이르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네가 점점 쇠퇴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바닥치고 나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재개발된다면 또 경기가 살아나겠죠. 그럼 이게 빨라야 몇 년쯤 걸릴 거라는 거예요? 한 5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눈으로 눈치채기 힘든 게 추세적 변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재개발되는데 그런 것들의 변동 등을 추세적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경기 비순환적 변동을 구별하라고 하면서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부 정책의 변화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기 변동을 추세적 경기 변동이라 한다. OX, X 그렇게 묶거나 아니면 또는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경기 변동의 종류들 중에서 계절적 변동에 해당하는 걸 골라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개념들 잘 구별하시고 그게 어떤 경우들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건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일반 경기 변동과 구별되는 부동산 경기 변동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순환 또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요건 아마 책에 143페이지 나오네. 144에 나와요. 144페이지 있대요. 144.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거 정리할게요. 첫 번째, 양가를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묶어버리세요. 동그라미 1번과 3번을 묶어버리시고 그걸 묶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꼭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와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리해 드릴 때 여섯 번째 시차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차 관계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우연히 같이 갑니다. 이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동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시순환. 근데 보통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후행 또는 후순환이라 불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걸 하면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거기서 나온 돈이 순환하면서 일반 경기가 살아나기도 하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를 앞질러 갔다고 그래서 전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후순환 또는 역순환 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역순환. 그래서 이런 시차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일반 경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하는 모습이 되게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서 얘가 호황인지 후퇴인지 불황인지 회복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그 순환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똑같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만나고 있다면 일반 경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때 부동산 경기 이만큼 빠르게 상승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섣불리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강큰 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거 지켜보고 있는 거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일반 경기는 꺾어져서 하강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좋은 줄 알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 같다. 그럼 집 사, 안 사? 절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부동산 경기는 하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다시 좋아질 일이 생겨도 부동산 경기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또 계속 안 좋아지다가 뒤늦게 천천히 좋아졌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하강을 해요. 그래서 얘도 네 가지 국면으로 잘라져요. 네 가지 국면으로 잘라지는데 그 잘라지는 모습이 일정하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규칙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국면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모습이 일정하더라? 순환 국면이 일정하더라?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규칙적이더라? 규칙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또는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도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가로 2번에 있는 주기와 진폭의 문제에서 부동산 경기 순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갖다 보니까 얘도 네 가지 국면이 있긴 한데 그 네 가지 국면이 다 한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하게 누구보다 일반 경기 순환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몇 배 정도? 2배 정도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는 약 한 10년 정도를 순환 주기로 잡았으니까 부동산 경기는 그거보다 2배 정도 긴 18에서 한 20년쯤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진폭을 계산해 보면 정점과 저점 사이의 높이인 진폭도 훨씬 어떨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도 어떻다?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일반 경기는 경기 변동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변화를 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바로바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책에서는 동그라미 2번 진폭에서 디귿번에 뭐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타성현상이라는 거로 설명을 해요. 그럼 타성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현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용어 하나 정리하실 거 있습니다. 용어 하나 정리할 거. 그 용어 정리하기 전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특성 배우실 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은 항상 지역적으로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경기 변동도 일종의 뭐예요? 부동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도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동산마다도 어떨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용어 하나 정리할게. 그 옆에 14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5번에 우경사 비대칭이란 말이 나와요. 우경사 비대칭. 그럼 얘는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그 뜻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뜻. 그래서 일반 경기는 정점을 기준으로 두 개를 자르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거의 겹쳐요. 그럼 그거 보고 부동산 경기도 정점 기준으로 자르면 이 두 개가 겹쳐질 거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오른쪽의 경사가 왼쪽의 경사보다 헌터치는 어때서? 가팔라서. 그걸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경사가 가파른 건 경기가 안 좋아지는 후퇴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다는 거고, 왼쪽 경사에 있는 뭐는 회복은 경기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된다? 그만큼 느리고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지금 정리해드린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특징 5개 나열해놓고 그 중에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거 물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순환 국면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서 뚜렷이 구별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요. 틀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또 많이 나왔던 건, 요즘에 이거 가지고 진짜 어지간히 울고 먹었는데,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 특징에, 우리 책에 150페이지 나와 있구나. 순환 국면이라는 건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국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 150페이지를 보시면 순환 국면이 4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4가지 국면에 따라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고 하는 4가지 국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말로 잔뜩 써놨죠. 이거 4가지 다 공부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둘로 나누세요. 둘로 나눠서 경기가 좋을 때의 특징과
나쁠 때 특징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를 상승 국면 또는 확장 국면이라 부르는 거고, 그럼 얘는 누구와 누구를 합친 거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회복하고 경기가 정말 좋은 상향, 이 두 개를 합친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걸 하강 또는 수축 국면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누구와 누구를 합친 거다? 후퇴하고 하향,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측정지표 설명드리겠지만,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할 때는 두 사람만 뭐라 그랬어요? 건설회사하고 중개사. 그러면 중개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택거래량이 어떻다? 많다는 얘기고, 건설회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집을 사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집 파는 사람과 집 사는 사람 중에 당연히 파는 사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매도자 시장 또는 매도자에게 유리하고 매도자를 중시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매도자 시장이라 부르는 거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집 사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매수자 시장이라 부르고, 매수자한테 유리하고 매수자를 중시하는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진짜 웃기게도 이거 묻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누가 유리하다? 매도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매수자. 이거 잘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내가 공급한 물건이 바로바로 팔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할 때 흡수율 분석해 보면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 시점에서 얼만큼 매매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나타내는 흡수율을 분석해 보면 그 흡수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공실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팔리니까 흡수율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즉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왜?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금리가 어떤 수준에 있으면, 낮은 수준에 있으면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작년까지는 대출도 쉽게 해주고 대출 이자율도 낮으니까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듯 했죠. 그랬다가 올 2월부터 금리 어떻게 했어요? 대폭 높이고, 그 다음에 돈 빌려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배우신 분들, 부동산 마케팅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시장점유 마케팅, 고객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 중에서 이렇게 공급자한테 유리한 시장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걸 시장점유 마케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법도 이때는 시장점유 마케팅 같은 걸 활용해요. 그래서 기법으로 사용했던 구체적 내용, SDP 전략과 사피 믹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요자한테 유리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객점유 마케팅이라고 불렀고, 이 고객점유 마케팅의 기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이다 원리 같은 거, 아이다 전략 같은 걸 썼었습니다. 배웠는데 못 알아듣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가격도 어떻게 되는구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거래됐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물건 살 때 또는 물건 팔 때 가격을 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됐었던 적이 있는 걸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 불러요.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기준 역할을 할 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정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사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한가의 역할을 한다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전에 거래됐었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될 때 이거보다 올려서 가격을 거래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이 뭐 역할을 한다? 상한가 역할을 합니다. 한 4년 동안 이거 울고 먹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53페이지에
안정시장이라는 거 나와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네 가지로 나눠서 책을 읽어보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회복하고 상향을 구별한다. 그러면 매도자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회복. 매도자 시장이다. 매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다. 그러면 상향. 이거 구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회복. 금리가 최저 수준이다. 상향.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회복. 가격이 최고다. 이거 구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153페이지 가시면 지금 얘기한 순환 국면별 특징에 꼭 따라붙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시장이라는 애가 붙어요.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개념만 알고 계세요. 개념만. 안정시장이라는 건 역세권 중심의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나 규모가 작은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어떻게 돼 있다? 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안정시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안정시장이라는 거의 개념이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1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시장으로서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번에 가보시면 얘를 안정시장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5번에 가보면. 그래서 얘를 안정시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경기를 타지 않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있다? 안정돼 있고 심지어는 불황에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나와 있는 게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 여기서 말하는 적정 규모라는 건 20평대나 30평대. 실수요가 목적인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나 또는 도심지에 있는 점포. 이런 것들은 불황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고 건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때요? 계속 거래되고 계속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7번 보세요. 7번. 안정시장은 우리가 정의한 경기순환의 네 가지 국면의 하나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한 네 가지 국면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하는 건 경기순환의 한 국면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순환의 종류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무슨 특징 때문에 경기를 잘 타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경기 변동과 전혀 무관하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 7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안정시장이라는 건 이런 건데 얘가 경기순환의 네 가지 국면으로 분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변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같이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세 가지란 얘기고 특히나 순환 국면별 특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잘 구별하시고 주로 냈던 건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거 묻거나 매도시장이냐 매수자 시장이냐 이거 가지고 진짜 한 3, 4년 물은 것 같아요.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아까 얘기 드린 뭐 측정 지표 그 다음에 시차관계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지표 얘기는 우리 책에 측정지표 얘기는 145페이지에 있대요. 145페이지 가시면 측정지표인데 측정지표는 일단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지표 또는 간접지표라고 분류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경기를 측정하는 시점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얘를 선행지표, 그다음에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분류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예요. 그럼 직접지표와 감정지표 이렇게 나누는 건 이걸 보면 이런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예요.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나 후행지표냐는 경기를 측정하는 시점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를 파악하는 거냐 과거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거냐 요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지표로 활용되는 건 다시 또 둘로 나눠져서 수요측 지표하고
궁극적 지표로 나눠줘요. 근데 이건 아까 설명한 게 우리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두 사람 뭐라 그랬죠? 중개사하고 건설회사. 그러면 중개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많다? 거래량이 많다. 그럼 거래량은 수요측 지표로서 경기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고, 공급측 지표로는 건축량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간접 지표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냐면 가격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아까 요거 얘기할 때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상승을 하면 가격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맞다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면 이건 가격 오른 거 보고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 오른 이유가 이 지역에 갑자기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또는 갑자기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공급가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면 그렇게 가격이 오른 거 가지고는 거래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만 오른 거 보고는 경기가 직접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다른 지표들과 같이 판단해야 되는 간접적인 뭐가 된다? 보조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측정할 때는 요 세 가지 지표만 보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다 판단할 수 있다?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보니까 금리 수준이나 마케팅이나 흡수율이나 공실률 이런 것들을 보고도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지표들을 보태서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선행지표, 도행지표, 후행지표는 우리 책에 아마 표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행지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인데 그 대표적인 게 건축량 갖고 얘기한다면 건축 허가량 같은 거예요.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허가량이 많은 걸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겠구나, 살아나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했더니 택지 분양이 되게 잘 된 거예요. 택지가 잘 팔려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택지를 산 사람들은 조만간 뭐 할 테니까, 공사를 시작할 테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어떻게 되겠구나, 살아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행지표는 현재를 파악하는 지표인데 지금 공사판이 많이 벌어졌어요. 건축 착공량. 지금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거래량.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동행지표로 보시라는 거죠. 후행지표는 건축 완공된 양을 보면, 그래서 뭐 준공검사 받은 양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거 공사하는 동안에는 경기가 어땠었지만, 좋았었지만 지금은 경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파악하는 데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만들기가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문제 물어보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거래량이나 건축 허가량 같은 것들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시차 관계는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동시순환할 수도 있고, 후순환할 수도 있고, 전순환할 수도 있고, 역순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면 일반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길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를 뒤따라갑니다. 이걸 후순환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동산들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들은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살아나서 주가가 높아지고 뭐 증권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역순환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들의 용도 중에서 상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기가 좋아져서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얘네들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일반 경기 살아날 때 얘네들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한 문제 만들어 봐야 낼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거 물을 때 같이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 일단 꼭 기억하실 거는 세 가지.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장기적 변동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랑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구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변동론이라고 해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고 경기 변동론을 보다 보면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책에 153페이지 가시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과 상관없이 시험에 나왔던 연역을 말씀드리면 8회 때 한 번 냈었습니다. 8회 때 옛날에. 그랬다가 한 번도 중간에 안 내다가 19회 때 한 번 얘가 나왔어요. 19회 때. 그리고는 25회까지 매년 냈습니다. 그러니까 19회 때 이후로는 해마다 나왔던 문제예요. 해마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공부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형의 형태 세 가지 공부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거미집 이론 들어가기 전에 얘는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냐? 아니에요. 배추에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배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사 먹다 보면 어떤 애는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어떤 애는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밭에서 배추 갈아엎고 있는 이런 뉴스 나오고 이러죠.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쪽에서 시작된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농산물에서 시작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농산물, 즉 배추 가격이 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가를 설명한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념 한번 봐요. 거미집 이론은 시차라는 걸 도입했대요. 그럼 이 시차는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입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그럼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는 즉각 변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은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은 가격 변한다고 해서 오늘 밤에 씨 뿌리면 내일 아침에 수확한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그만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금방 변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니까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시차가 있는 재화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불렀으니까? 균형이라 불렀으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그 과정을 살펴본 이론이 뭐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2번이 개념에 더 가까워요. 거미집 이론은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하는 농산물이나 뭐 축산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부동산 등에서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뭐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념 그렇게 해서 잡아두시고 그래서 얘는 농산물에서 시작된 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왜 폭등하고 폭락하는지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양가로 3번의 가정에서 거미집 이론은 아무 때나 막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 이런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념할 때도 설명했는데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는 어떻게 변한다? 즉시 변화를 합니다. 즉시 변화를 해요. 즉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나 그 양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일정 기간 후에나 변화를 한다. 그래서 이런 재화에서만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와 같은 농산물이나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추 가격이 폭락을 안 하는 방법은 또는 폭등을 안 하는 방법은 만약에 올해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올해 가격을 보고 배추를 심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건 언제예요?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근데
내년도 가격이 올해만큼 배추 가격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배추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을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엄청나게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분양될 때쯤에도 가격이 좋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분양될 때도 가격이 좋다라는 걸 예상한다면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공급자들은 그걸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예상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없고. 그래서 올해 배추 가격이 비싸니까 배추 왕창 심어놨죠. 근데 내년에 그 배추가 출하될 때쯤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해요. 올해만큼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배추 가격은 폭락하는데 물건은 계속 어떻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배추 심어놓은 거 갈아엎을 수는 없으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배추 가격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락해요. 그래서 한 폭에 200원까지 떨어지는 거지. 그럼 올해 가격 배추 폭락해서 가격 떨어졌으니까 심어 안 심어? 절대 안 심죠. 그래서 배추 공급량을 확 줄여놨는데 실제로 배추가 나올 때쯤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죠.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배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물량이 나오질 않으니까 배추 가격은 어떻게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한 폭에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배추의 공급자들은 언제 가격을 보고 현재 가격을 보고 뭘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나는 거미집 이론에는 그 모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거미집 이론이라는 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얘는 배추에 대한 얘기예요. 배추. 그럼 배추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고 배추의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균형을 이뤄서 배추의 균형 가격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이 배추의 가격이 올라요. 올라요. 그러면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서 늘어나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원래 균형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배추는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을 금방 늘려 못 늘려? 못 늘려요. 그러니까 그 오른 가격이 그 배추가 생산될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비싼 채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공급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한동안 계속 비싸게 유지되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심었던 것도 다 뽑아버리고 배추 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물건이 생산될 때쯤에는 물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배추 가격이 어떻게 돼?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배추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이 배추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서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왜? 배추는 밭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배추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배추 가격은 폭락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럼 한동안 배추 가격이 계속 쌌었으니까 사람들은 배추 심어 안 심어? 안 심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출하될 때쯤에는 지나치게 양이 부족하죠. 그럼 가격은 또 어떻게 된다? 폭등해. 그랬다가 공급량이 늘질 못하니까 계속 그 가격 유지되다가 또 어떻게 되고 폭락하고 또 가격 계속 낮아지니까 안 심었다가 또 가격 폭등하고 이게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을 해요. 그래서 원래 균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점 돌아서 어디로 왔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렴형이라고 해요. 지금 설명한 게 수렴형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와 같이 한번 가격에서 이탈을 하면 얘가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발산형이라고 불러요. 또 이런 모형의 형태 중에서는 얘가 더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더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다면 이걸 순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묻겠어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묻겠죠. 그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책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럴 때가 수렴형이다, 이럴 때가 발산형이다, 이럴 때가 순환형이다를 그려놓고 거기다 뭘 써놨어요? 그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되기 위한 조건 써놨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탄력성 값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렴형이 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을 비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면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수요 곡선은 그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공곡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거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을 판단할 때는 뭐로도 판단하니까? 기울기로도 판단하잖아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랑 탄력성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반비례하니까 수렴형이 될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를 따져봤을 때는 누가 더 커야 되겠네?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되죠. 이렇게 되면 수렴형 됩니다. 그럼 발산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죠, 뭘. 그러면 기울기 갖고 얘기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돼요. 그러면 순환형 되는 건 어떨 때겠어요? 같을 때지 뭘. 그러면 기울기 갖고 판단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랑 공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모형 중에 바람직한,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배추를 만들 때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추를 심는 즉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이 생길 때 중에서 그래도 나은 건 뭐예요? 수렴형이지 뭐. 그래야지 원래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일 많이 물었는데 이것만 묻는 건 아니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 물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19회부터 25회까지는 이거 갖고 물은 거예요. 해두세요. 여기까지가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고, 이 부분에서 한 문제는 나오고 이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두 문제 낸 거죠. 얘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얘는 냈어요, 25회까지는. 그럼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나옵니다. 그럼 한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을 때는 경기 변동에서 두 개까지, 적어도 몇 개는 낸다. 하나는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현재 시간이 5분 조금 안 됐으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1시 10분부터 1시 20분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1시 20분부터 문제 해설할게요.